안녕하세요. 코리딩 세 번째 수업입니다. 데이 3. 오늘은 조금 요즘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여러분은 저번 수업이랑 마찬가지로 먼저 한번 스텝 3에 가서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저랑 순서대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6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창 그리고 방이라는 글자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먼저 창을 한번 볼까요? 창이라는 글자는 여러분도 잘 아는 단어실 겁니다. 창의적이다, 창립자, 당연히 창립이라는 글자겠죠.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전에는 없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봤던 의라는 글자입니다. 우리 저번 강의에서 봤지만 의는 마음속에 품은 그런 의견 혹은 아이디어를 의미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의견이다, 토의다, 합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창이라는 건 그러면 이전에 없던 그런 새로운 생각 혹은 아이디어 그리고 의견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성질을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한 능력들을 창의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단어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창이 그런 거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립자라는 것은 우리 창립하다라고 한다면 새롭게 만드는데 그 만드는 대상이 뭐죠? 새롭게 설립한다라는 뜻이니까 설립의 대상은 보통 회사 혹은 단체, 팀이나 모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를 새롭게 설립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창립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창립자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창출하다입니다. 창출하다는 추상적인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죠. 일자리를 창출하다, 이 예문처럼 일자리를 창출하다라는 거나 스포츠에서 공간을 창출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들이 뭔가 물리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창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서 내는 거를 우리가 창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이라는 글자는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그 출입구할 때 출자가 뭔가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건 아시죠?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가는 거를 공간적으로 나가는 거를 의미하지 않더라도 그 어떤 동작 자체가 방향성이 바깥을 향할 때도 우리는 출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씁니다. 창출도 마찬가지로 이게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다 라는 직접적인 어떤 이동의 뉘앙스가 없어도 예를 들면 우리 한국어에서도 만들어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다라는 게 엄연히 얘기하자면 문법적으로는 보조용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로 그 바깥으로 내는 게 아니라 만들고 그 방향이 외부를 향하는 거죠. 그래서 창출하다도 그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창을 봤는데 세 가지 다 새롭게 만들어낸다라는 뜻이 있는 거고 또 다른 예시로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창작 같은 거? 창작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작은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제작도 될 수 있을 거고 작곡가 이럴 때 우리가 작자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작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지금 방금까지 본 그런 창에서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으로는 방 한번 볼까요? 방은 뭔가를 좀 자유롭게 풀어놓는 겁니다. 풀어주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반대는 당연히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하게 어떤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게 방의 딱 반대 뉘앙스인 것 같은데 방만, 석방, 방목이라는 거는 마지막 방목 한번 볼까요? 우리 목축업에서 그 가축들을 기르는 목축업 아시죠? 거기서 어디 몰아놓고 가두어서 키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넓은 초원에 풀어놓고 푸는 자라게 하는 거를 우리가 방목형 목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목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를 의미해요. 방자가 딱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석방도 그 투옥한 상태에서 내보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감옥에서 풀어주는 거. 거기서 쓰이는 방도 딱 이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방에 가깝습니다. 한편 이런 식으로 좋게 쓰일 수도 있지만 방만하다와 같은 굉장히 풀려있는 태도를 얘기할 때도 우리가
이런 방자를 쓰는데요. 여기서 방만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질서 잡히지 못하고 어지럽게 좀 풀려 있는, 그리고 우리 태만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게으른 상태로 풀려 있는 거를 방만한 태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의 태도를 방만하다고 여겼는데 선생님께서는 그거를 좀 창의적으로도 보았다라는 좋은 선생님 같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창이랑 방이 쓰인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색리라는 글자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색이라는 단어는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실 것 같아요. 검색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모색, 색출. 여기도 출 있네요. 이거 조금 이따 봅시다. 이것도 첫 번째로 색에 대해서 먼저 보자면 이것은 무언가를 찾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있지 않은 단어들 중에도 이런 색자가 들어있는 글자를 여러분께서 찾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수색하다? 정말 샅샅이 찾는 걸 얘기하죠. 그럼 검색은요? 검색은 물론 우리 현대에 와서는 처음에 단어가 만들어졌을 땐 없던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죠.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그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검사해서 찾는 걸 얘기하는데 검사하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검색이랑은 좀 안 와닿죠. 뭐 어쨌든 우리는 찾아본다, 서치하다에서 그 색이라는 단어를 좀 색이라는 글자를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색이라는 것도 어떤 걸 찾는 거냐면 뭔가 뾰족한 수, 그리고 뭔가 어떤 해결책 그리고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고 좀 뾰족한 수를 찾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색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방법 혹은 어떤 해결책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모색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도 찾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색출이라는 것도 우리 아까 출자를 봤지만 뭔가 출이란 글자가 뒤에 툭툭 들러붙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영어로 친다면 find out 같은 느낌입니다. 정말 한글로 하자면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요 내다라는 그 단어가 뭔가 영어에서도 한국어에서도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게 되게 좀 신기한 거죠. 색출하단, 그래서 그대로 번역했을 때도 찾아내다가 된다. 그리고 그 뜻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리를 보겠습니다. 괴리 그리고 경리, 분리가 있는데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리는 뭔가 떨어뜨려 놓다, 떨어뜨려 놓다. 이게 아래로에 떨어지다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붙어있지 않게 하는 거고요. 괴리라는 것도 어떤 대상과 다른 대상 간에 어떤 차이가 있다, 떨어져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그 괴리라고 하는 거는 흔히 정말 공간상으로 붙어 있기보다는, 물리적으로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기보다는 그 어떤 의미상의, 개념상의 큰 차이가 있다라는 식으로 좀 추상적인 느낌으로 많이 쓰이죠. 반면에 경리하다는 정말 직접적으로 붙어 있지 않은 그런 공간상의 떨어짐을 우리가 얘기할 때 경리라고 합니다. 우리 최근 한 2년, 3년간은 경리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쓰였죠. 2번 문장. 한 명도 빠짐없이 색출해서 찾아내서 경리하도록 공간적으로 정말 떨어지게 하는 거죠. 분리수거 할 때 그 분리도 마찬가지로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죠. 분해는. 그래서 나누고 떨어지게 하는 거를 우리가 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리, 분리 어느 정도 비슷한데 요 격이라는 게 그 사이에 있는 갭을 의미하는 건데 그 갭이 있도록 떨어뜨려 놓는 거를 경리라고 얘기합니다. 검색, 색출, 모색을 통해서 색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괴리, 경리, 분리로부터 리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리자가 들어가는 단어 중에 다른 것들은 이별 같은 것들도 있겠네요. 이별, 뭐 리가 아니라 이자로 쓰였지만 이것도 떨어져서 헤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고, 세 번째 상 그리고 국이 있는데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그리고 상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자면 상은 서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호간에라고 한다면 거의 서로랑 똑같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의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당연히 상의 하의로도 나눌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의라는 것이 의논하다, 그리고 그 뜻을 얘기하는 거죠. 서로 의논할 시간도 없이 우리를 떨어뜨려 놓았다라는 것이 여기서의 상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발음이 비슷하지만 다른 상의한도 있는 거죠. 상의하다라는 거는 여기서는 우리 저번 데이 2에서 봤지만 그 우리 스텝 2에서 봤습니다. 동의 반대말로 이가 쓰였는데 요 이가 다르다라는 의미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이하다라는 거는 서로 다른, 상이한 약물이라는 거는 전신 마취를 할 때 그리고 국소 마취를 할 때 각각 다른 약물이 쓰인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상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모두 우리 상호, 상의 그리고 상이를 통해서 서로라는 의미를 가진 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하나 더 남았네요. 상담이라는 거는 우리 담이라는 거는 담소, 뭐 담화처럼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를 우리가 담이라고 얘기합니다. 뒷담화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상담은 서로 얘기를 하는 시간을 우리가 상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상에 대해서는 다 살펴봤고 국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국이라는 거는 그 글자의 정말 옛 쓰임새부터 말하자면 어떤 판때기를 얘기합니다. 판, 바둑판 같은 거요, 장기판이나 그런 거를 우리가 국이라 그러고, 그리고 바둑계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바둑계에서의 경기를 대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판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코로나 시국이라는 말도 너무너무 자주 쓰셔서 아시겠지만 그 시국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데 판때기를요. 근데 그것이 시간적인 그 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적인 지금 이런 흐름, 정세, 형세를 얘기하는 것이 시국이고, 그러면 국소 부위라는 건 어떤 걸까요? 영어로 찾아보면 이게 로컬이라고 돼 있거든요. 굉장히 한정된 그 범위 안에서의 장소적으로요, 공간적으로 좁은 부위를 얘기할 때 우리가 국소라고 얘기하고, 같은 말로는 뭐 국부라고 또 얘기합니다. 전신이 아닌 아주 국소 부위를 얘기할 때 국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국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상당히 자주 쓰는 단어죠. 제한하다 그리고 한정지을 때 얘기하는 그 한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뭐 limit이겠죠. 그 판에 한정된 의무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국한된 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의 있게 반응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상담 시간에 국한된 게 아니다. 상담 시간만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국이라는 거는 어떤 시간적인 그 판, 국소라는 거는 부위에 정해진 좀 좁은 범위, 그리고 국한이라는 거는 그 판에만 해당되는, 한정되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국이라는 거는 딱 한정된 그 범위 혹은 그 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좀 의미가 덜 와닿을 수도 있는데 다른 예시들을 그때그때 보면서 국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의미를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봤고 우리 스텝 2도 한번 볼까요? 스텝 2에서는 몇 가지는 안 갖고 왔는데 먼저 중간에 있는 것부터 한번 봅시다. 창립, 창시, 창안 다 뭔가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인데 조금씩 달라요. 창립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뭔가 설립의 대상인 것들을 창립이라 얘기하고, 그래서 회사나 혹은 단체 등을 얘기할 때 우리가 창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회사를 창시하거나 회사를 창안했다라고는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창시는 어떤 사상이나 학설 같은 추상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사람을 우리가 창시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창시자다, 사상의 창시자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땡땡 주식회사의 창시자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거죠. 조금 묘한 차이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좀 구분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먼저 약간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다만 엄격히 나누자면 이러이러하다 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창안이라는 거는 어떠한 안, 그러니까 뭐 해결안이라든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안건 혹은 무슨 안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해결안, 그런 내용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안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뭐 특허라든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창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새로 만들어낼 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창안은 이런 걸 대상으로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뭔가 아리송한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 가지 좀 개수를 의미하는 글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하나만 있을 때는 우리가 주로 글자에 단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단수 복수라는 의미로 우리가 좀 자주 쓰는 글자죠. 그 단수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복수의 어떤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친다 그랬을 때 중복된다라고 얘기하듯이
한 개와 그 이상을 그 두 개 이상을 나누는 거는 단 혹은 복이 될 거고, 혹은 뭐 독자적으로라고 얘기할 때 독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고독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혼자라는 의미의 독을 쓰기도 하니까요. 3대 독자다 이러면 걔는 정말 한 명밖에 없는 자식인 거죠. 그리고 두 가지를 의미할 때 쓰는 글자 중에는 양 정도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예시에서도 예문에서도 한번 봤었는데, 양자 간의 뭐 의견이 맞지 않았다, 혹은 두 가지가 같이 있다 그러면 양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쓰는 거죠. 뭐 양이라는 말을 쓴다면 그거는 두 개의 주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뭐 다, 많다라는 뜻의 다라든지 뭐 복, 여기서도 쓰입니다. 왜냐면 복수라는 건 두 개 이상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언제 쓰이냐, 예를 들어 우리 정치에 당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건 단당제겠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죠? 굉장히 많은 당들이 있죠. 그래서 뭐 다당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자주 쓰이는 글자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문을 보기 전에 알아둘 거는, 법학 지문을 읽을 때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민법에 한정해서 얘기할 건데, 민법이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한번 얘기를 할 거지만,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군가를 혼내주려고 하기 위함,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어떤 소송을 얘기할 때 쓰는 법은 민법이 아니고 다른 법들이죠. 근데 민법은 양자 간의 재산상의 혹은 다툼을 해결할 일이 있을 때 적용하는 법들을 우리가 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소송을 할 때 두 주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한 사람은 원고라고 부르고 한 사람은 피고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피라는 글자는 무언가를 수동적으로 당할 때 쓰는 글자인 거 아시죠? 원이라는 건 우리가 오리지널의 의미, 뭐 기원이라든지 그 뿌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원이라고 얘기하고요. 시작하고자 한 사람이 원고가 되고, 피고는 소송 가만히 있다가 소송이 내게 제기됐다는 걸 듣는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피고한테 소를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잘못한 사람입니까? 그건 전 판사님이 아니니까 몰라요. 다만 그건 소송을 통해서 밝혀지는 거고, 두 주체는 이렇다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신다면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스텝 3에 있는 글을 좀 읽기 쉽지 않았을까 싶어요. 잠깐 끊었다가 스텝 3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